다음번 대량 멸종 사태가 발생하면 쥐가 지구의 주인이 될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그때의 쥐는 부풀어 오른 풍선처럼 큰 몸집이 될 것입니다. SF 호러 영화의 내용 같은 이러한 끔찍한 전망을 일부 과학자들이 지금으로부터 8년 전에 내놓았습니다. 지구 역사에서 대량 멸종 사태는 총 5차례 발생했습니다. 가장 최근의 사례는 6,500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과학자들은 소행성이 지구와 충돌하면서 당시 공룡들을 싹 쓸어갔다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파충류인 공룡들이 사라지고 난 지구에서는 포유류가 동물왕국의 주인이 되었습니다. 일부 과학자들은 지구는 수백 년 내에 6번째의 대량 멸종 사태에 이를지도 모른다고 생각합니다. 영국 레지스터 대학 지질학부 얀 잘라시아비치 교수는 이 같은 대량 멸종 사태는 인간에 의한 서식지 파괴와 환경 오염에서 초래될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잘라시아비치 교수와 동료들은 사고 실험을 통해 그런 상황이 발생할 경우 살아남을 동물로는 쥐가 가장 유력한 것으로 결론을 내렸습니다. 쥐가 지구의 주요 대륙과 섬에 다 퍼져 있고 세계 곳곳에서 펼쳐진 박멸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건재하는 것이 이들이 내놓은 가설의 근거입니다. 고양이나 야생 돼지도 다양한 생태계에 서식하지만 쥐만큼 광범위하게 퍼져 있지는 않다는 것입니다. 잘라시비치 교수는 이전 대량 멸종 사태를 돌아볼 때 쥐가 지구의 주인이 되기까지는 지금으로부터 300만 년에서 1천만 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보았습니다. 그는 인간이 당장 이들 설치류의 범람을 걱정할 필요는 없다면서도 이번 연구 결과를 통해 환경에 끼치는 인간의 지대한 영향력에 대한 자각이 필요하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또한 공룡 시대에는 공룡의 발 높이에서 빠르게 왔다 갔다 했던 포유류들이 공룡 멸종 후 생태계를 다시 채울 때에는 훨씬 큰 크기로 진화했던 사례 등을 들면서 쥐의 세상이 올 경우 쥐 역시 몸집이 커질 것이라고 내다보았습니다. 공룡은 약 6,500만 년 전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대형 운석 또는 소행성이 떨어져 멸종한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러나 중생대 백악기를 마감하고 신생대 제3기를 시작하는 경계 시기에 공룡은 물론 지구상의 생물 75%를 사라지게 한 대멸종이 그렇게 단순하지만은 않을 것이라는 게 학계의 의견입니다. 과학저널 사이언스는 이와 관련하여 미국의 명문대학 교수들이 내놓은 결론이 다른 두 편의 논문을 실은 바 있습니다. 두 논문 모두 인도 북서부의 데칸 용암지대 형성 시기를 연구 대상으로 삼았습니다. 소행성 충돌 시점을 전후하여 수십만 년에 걸친 화산활동으로 분출된 용암이 식으면서 약 500km 이상에 걸쳐 거의 2km 두께로 형성되어 세계 최대 규모로 알려져 있습니다. 두 논문은 공룡을 비롯한 동식물의 대멸종이 외부적 충격만으로 초래되었다고 보기는 어려우며 데칸 용암지대를 형성한 화산 폭발도 영향을 미쳤다는 데는 의견을 같이 했습니다. 그러나 화산 폭발이 대멸종의 결정적 요인인지에 대해서는 결론이 엇갈렸습니다. 프리스턴 대학 연구진은 소행성 충돌 이전에 이미 화산 폭발로 대멸종이 시작되었다고 주장했지만 버클리 캘리포니아 주립대학 연구진은 소행성 충돌이 화산 폭발을 자극하여 결정적 원인으로 작용했다고 주장했습니다. 공룡은 1980년대 이전까지는 대형 화산이 장기간 폭발하면서 화산재와 먼지 그리고 가스를 대기로 내뿜어 급격한 기후변화를 초래하는 바람에 멸종했다는 학설이 우세했습니다. 그러나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부에서 지름 150km에 달하는 대형 충돌구가 발견되면서 소행성 충돌설에 힘이 실려왔습니다. 화석이나 지질 기록들은 소행성 충돌과 화산 폭발 등 대격변이 약 100만 년에 걸쳐 진행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시기가 정확히 가려지지 않으면서 대멸종과 어떤 상관관계를 가졌는지는 여전히 불분명한 상황입니다. 다음은 소행성 충돌 전에 이미 화산 폭발로 대멸종은 시작되었다는 주장입니다. 프린스턴 대학 지구과학 담당 블레어 쇼엔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마그마가 식으면서 형성되는 광물인 지르콘 내의 우라늄과 납 동위 원소 비율로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이는 지르콘 내 우라늄 방사성 동위 원소가 광물이 형성되는 순간부터 일정한 속도로 붕괴하기 시작하여 납 동위 원소로 바뀌는 특성을 이용하여 지르콘 내 우라늄과 납 동위 원소 비율을 측정함으로써 플러스 마이너스 4만 년의 오차로 비교적 정확하게 생성 연대를 측정할 수 있습니다. 쇼엔 교수 연구팀은 데칸 용암지대 내 총 9곳에서 지르콘 샘플을 채취하여 생성 시기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총 4차례에 걸쳐 대폭발이 이루어졌으며 각 폭발 때마다 약 10만 년가량 이어지며 엄청난 양의 용암과 온실가스를 뿜어낸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칙슬루브 충돌구가 형성되기 수만 년 전에 이미 이런 폭발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으로 밝혀졌습니다. 연구팀은 데칸 화산이 폭발하면서 메탄과 이산화탄소 그리고 이산화황 등이 대기 중에 유입되어 지구 기후와 환경을 극적으로 바꾸어 놓음으로써 소행성 충돌이 일어나기 훨씬 전에 대멸종을 촉발한 것으로 주장했습니다. 쇼웬 교수는 가장 큰 의문은 소행성 충돌 없이 화산 폭발만으로 대멸종이 발생한 것인지 아니면 반대로 화산 폭발 없이 소행성 충돌만으로 대멸종이 이루어진 것인지의 여부로 우리가 답을 알고 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오래전에 이루어진 대멸종의 시기를 정확히 가려내는 것은 현재 인류가 유발하고 있는 이른바 6번째 멸종의 결과를 이해하는 데 중요하다고 강조했습니다. 지구 역사에는 지금까지 5차례에 걸친 대멸종이 있었으며 공룡의 멸종을 가져온 6,500만 년 전의 5번째 대멸종이 가장 널리 알려져 있습니다. 다음은 소행성 충돌이 강력한 화산 폭발을 자극했다는 주장입니다. UC 버클리 지질련 대학센터의 행성과학자 폴 르네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소행성이 충돌하고 5만 년에서 3만 년 이내에 화산 폭발이 이루어졌으며 전체 용암의 4분의 3 이상이 충돌 이후에 나온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르네 교수는 이런 연구 결과는 소행성 충돌이 용암 분출을 새롭게 자극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지금까지는 용암의 약 80%가 충돌 이전에 흘러나온 것으로 알려져 있었습니다. 대부분의 용암이 충돌 이전에 흘러나온 것이라면 용암 분출과 함께 온실가스도 나와서 백악기 말기 약 40만 년간 지구온난화로 평균 8도 이상 기온이 올랐을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이에 따라 모든 동식물종이 온실효과에 적응한 상태에서 화산 폭발과 운석 충돌에서 나온 가스나 먼지가 햇빛을 차단하여 급격히 추워지면서 멸종했을 것이라는 가설이 제기되어 왔습니다. 연구팀은 용암이 분출되기 전에도 지하에 마그마가 모여있는 곳에서 기후변화를 유발하는 가스가 새어나왔을 수 있으며 KPG 멸종 때에도 화산 폭발 이전에 이미 심각한 기후변화 상황이 발생한 것으로 보인다고 설명했습니다. 이는 이탈리아 에트나 화산이나 멕시코 포포카테페틀 화산이 폭발하기 전에 화산가스를 내뿜은 사례를 통해서도 확인된 것이기도 합니다. 르네 교수 연구팀은 암석 샘플을 핵 방사에 노출해 나오는 아르곤가스를 측정하여 생성 연대를 측정했습니다. 그 결과 소행성 충돌은 약 6,500만 년 전에 발생한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데칸 용암지대의 폭발은 소행성 충돌에서 약 5만 년 이내의 최고치에 달했습니다. 이는 지질학적으로 동시 발생으로 보아도 무방한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연구팀은 또 화산 폭발이 최고조에 달한 시기가 비슷한 것으로 나온 점은 소행성 충돌이 지구 반대편에서 강력한 화산 분출로 이어진 규모 10일의 초대형 지진을 유발했을 것이라는 가설을 뒷받침하는 것이라고 지적하면서 이런 재앙들이 지구 생명체에 원투펀치를 날렸을 가능성이 높은 것으로 보았습니다. 공룡시대를 마감하며 지구 동식물의 75%를 멸종시킨 소행성이 대형 쓰나미뿐만 아니라 수주에서 몇 달씩 이어지는 초대형 지진도 일으켰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 지진이 발산한 에너지는 10의 23승 주울로 지난 2004년 12월 인도네시아 수마트라 섬 인근 해저에서 발생한 규모 9.1 지진의 5만 배에 달했던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여기서 줄이란 에너지와 일과 열량의 단위입니다. 수마트라 섬 지진이 히로시마에 떨어진 원자폭탄 266만 개의 위력을 가진 것으로 연구되어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 상상하기 어려운 엄청난 충격이 가해졌다는 점을 알 수 있습니다. 앞서 미시간 대학 연구팀은 이 소행성이 수마트라 지진이 일으킨 것의 3만 배에 달하는 초대형 쓰나미를 유발하여 거의 모든 해안에 영향을 미쳤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은 바 있습니다. 공룡 멸종 소행성이 충돌하며 형성한 약 100km에 달하는 칙슬루브 충돌구를 연구해온 미국 몽클레어 주립대학의 지질학자 헤르만 베르무데스는 소행성 충돌 뒤 형성된 백악기 말기와 고 제3기 경계층을 탐사해 얻은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지난 2014년 콜롬비아 고르고닐라 섬 현장 조사 때 텍타이트라는 작은 유리구슬과 조각으로 형성된 지층을 발견하였는데 소행성 충돌에 따른 강한 열과 압력으로 지각의 바위 등이 녹아 대기로 솟구쳤다가 식으면서 천연유리가 되어 다시 땅에 떨어지며 형성된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칙슬루브에서 약 3,000km 떨어진 고르고닐라 섬 해안에 노출된 바위는 약 2km 심해 바닥의 상황을 증언해 주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때 이 바닥에는 진흙과 모래 그리고 작은 생물들이 쌓이고 있었는데 지진에 의한 진동으로 바닥에서 10m에서 15m 깊이의 2암과 4암층까지 연성 침전물 변형이 일어난 것으로 노드에 나타났습니다. 여기서 노드란 기반암 또는 지층 내부 광맥이 지표면에 드러난 것을 말합니다. 진동에 따른 단층과 변형은 충돌 이후 형성된 텍타이트 층에서도 나타났는데 심해의 미세한 텍타이트 입자가 쌓여 층이 형성되기까지 걸리는 시간을 고려할 때 진동이 수주에서 수개월간 계속되었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으로 제시되었습니다. 텍타이층 바로 위에서는 양치식물 포자가 발견되어 충돌 이후 식물의 복원을 보여주었습니다. 베르무데스는 고르고닐라 섬에서 찾아낸 부분은 보존 상태가 아주 양호하고 충돌 당시 깊은 대양이어서 쓰나미의 영향을 받지 않는 등 KPG 경계층을 연구하는 데 안성맞춤인 곳이라고 했습니다. 이 밖에 멕시코 엘 파라로테에서는 강한 진동이 수분을 머금은 퇴적층을 물처럼 흐르게 하는 액화 현상 증거를 확인했으며 미국 미시시피와 엘라베마와 텍사스 등지에서는 초대형 지진과 관련됐을 수 있다는 단층과 틈을 찾아냈다고 베르무데스는 밝혔습니다. 지금의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 공룡의 멸종을 초래한 소행성은 당시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지구에 충돌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 소행성의 충돌로 만들어진 칙슬루브 충돌구는 직경이 약 180km에 달하며 소행성의 지름은 약 11km에서 81km에 달하는 것으로 연구되어 있습니다. 영국 임페리얼 칼리지 런던 지구과학공학과의 콜린스 박사가 이끄는 국제연구팀은 3차원 충돌 시뮬레이션과 칙슬루브 충돌구의 지구물리 자료를 분석하여 이런 결과를 얻어냈습니다. 이 대학에 따르면 연구팀은 문제의 소행성이 수평에서 약 60도 각도로 지구와 충돌하면서 상층대기로 날려올린 기후변화 가스를 최대치로 만든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특히 황은 수십억 톤이 대기로 날아올라 에어졸을 형성하면서 햇볕을 막아 강압성을 차단하고 기온을 떨어뜨리는 작용을 했습니다. 그 결과 공룡은 물론 지구 생물의 75%를 사라지게 하는 데 결정적인 역할을 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연구팀은 영국 과학기술시설위원회의 고등전산 분산 연구에 슈퍼컴퓨팅 시설을 이용하여 소행성 충돌부터 칙슬루브 충돌구 형성까지 처음으로 전 과정을 3D 시뮬레이션으로 분석했습니다. 이전 연구는 소행성 충돌 직후 순간적으로 대형 웅덩이가 형성되며 바위와 퇴적물 등이 비산하는 단계까지만 진행되었습니다. 연구팀은 3D 충돌 시뮬레이션을 통한 충돌구 형성 결과와 현재 칙슬루브 지형을 비교하고 충돌구 내 시추를 통해 얻은 암석 자료 등을 분석하여 소행성의 충돌 각도와 방향 등을 도출했습니다. 이 분석에는 충돌구의 중앙점과 충돌구 내에서 조각난 암석들이 산처럼 쌓여 형성된 봉우리의 중앙점, 충돌구 지하 약 30km에 있는 멘틀 융기부의 중앙점 등 3개 중앙점 간의 상관관계가 활용되었습니다. 칙슬루브 충돌구에서는 남서에서 북동 방향으로 봉우리 중앙점에서 충돌구 중앙점으로 다시 멘틀 융기부 중앙점 순으로 형성되어 있었으며 충돌 시뮬레이션에서는 북동 방향에서 약 60도 각도로 충돌할 때 현재와 가장 비슷한 충돌구가 형성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연구팀은 90도와 60도, 45도, 30도 등 4개의 충돌 각도로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콜린스 박사는 소행성이 엄청난 양의 기후변화 가스를 대기로 올려보내 공룡 멸종으로 이어진 연쇄 반응을 촉발했는데 이 소행성이 가장 치명적인 각도로 충돌한 것이 상황을 더 나쁘게 만들었을 수도 있다면서 공룡으로서는 최악의 시나리오가 펼쳐진 셈이라고 했습니다. 논문의 공동저자인 독일의 프라이부르크 대학의 아우리올 레이 박사는 이번 연구 결과와 관련하여 1km에 달하는 퇴적함 아래 묻혀있지만 지구물리 자료가 충돌 방향과 각도 등을 추론하기에 충분할 만큼 충돌구의 구조에 관해 많은 것을 밝혀준 것은 놀랍다고 했습니다. 연구팀은 이번 연구 결과가 공룡 멸종을 초래한 소행성 충돌에 관한 중요한 통찰력을 제공해 주는 것이지만 더 나아가 다른 행성에 존재하는 대형 충돌구의 형성 과정에 대한 이해를 돕는 것이기도 하다고 밝혔습니다. 공룡의 멸종을 가져온 소행성의 지구 충돌 현장은 폐허 그 자체였을 것입니다. 지구 생물의 4분의 3을 사라지게 한 대충돌의 현장이라 생명체 회복은 다른 지역보다 늦고 그 기간도 수십만 년이 걸렸을 것으로 추정되어 왔지만 실제로는 놀라울 정도로 짧았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텍사스 대학 지구물리연구소의 크리스 로워리 박사 연구팀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슬루브 충돌구에서
시추를 통해 암석 시료를 채취해 분석한 결과 대충돌 이후 2-3년 만에 조류와 플랑크톤은 물론 작은 새우나 벌레까지 등장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조류나 플랑크톤은 맨눈으로 볼 수 없는 작은 화석인 미화석 형태로 작은 새우를 비롯한 더 큰 유기체의 존재는 암석에서 발견된 굴의 흔적을 통해 파악되었습니다. 대충돌 이후 산사태와 쓰나미 등의 영향으로 바닷물에는 침전물이 가득했고 이 침전물이 몇 년에 걸쳐 가라앉으면서 형성된 한 지층에서 연구팀은 미화석을 발견했습니다. 로어리 박사는 침전물의 양과 밀도와 수심 등을 알고 있기 때문에 스토크스의 법칙으로 불리는 방정식을 이용하여 지층이 형성된 시간을 계산해낼 수 있다면서 우리는 이 지층이 단 몇 년 만에 형성된 것이란 점에 대해 확신을 갖고 얘기할 수 있다고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또 대충돌 이후 3만 년쯤 지나면서 충돌구에는 해저와 해수면의 다양한 유기체 먹이가 되는 식물성 플랑크톤이 풍부해져 건강한 생태계를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습니다. 앞서 다른 연구에서는 북대서양과 멕시코만 등에서는 대충돌 이후 이런 정도의 생태계를 회복하는 데 약 30만 년이 걸렸다는 결과가 나와 있습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 때 나온 유독성 금속이 인근 수역을 오염시킨 데 따른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하지만 이를 근거로 한다면 충돌구의 생태계 회복이 가장 늦어야 하는데 이보다 훨씬 더 빨랐다는 상칭되는 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는 생태계 회복이 지구 전체나 큰 지역 단위로 이루어지기보다는 작은 지역의 생태적 요소에 따라 서로 다른 속도를 보인다는 점을 시사하는 것으로 지적되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 칙술루브 해안에 떨어지며 공룡 시대를 마감한 소행성이 4.5km의 파고를 일으키며 지구 반대편의 해저를 뒤집어 놓을 정도의 괴물 쓰나미를 유발했던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이 소행성은 폭 100km에 달하는 충돌구를 만들며 검댕과 먼지를 대기로 올려보내 햇빛을 가림으로써 공룡은 물론 지구상의 동식물종 75%를 절멸시켰습니다. 미국 미시간 대학 지구환경과학과 브라이언 아르비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소행성 충돌에 따른 쓰나미를 지구 차원에서 처음으로 분석하여 발표했습니다. 연구팀은 지금까지 연구된 결과를 토대로 지름 약 14km의 소행성이 초속 12km로 얕은 바닷물과 침전물로 덮인 화강암질 지각에 충돌하며 너비 100km에 달하는 충돌구를 형성하며 검댕과 먼지 구름을 형성하는 것을 상정해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진행했습니다. 그 결과 충돌 초기 쓰나미 에너지는 지난 2004년 12월 인도양에서 발생한 지진으로 23만 명의 목숨을 앗아가며 최악으로 기록된 쓰나미의 3만 배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소행성이 충돌하고 2분 30초 만에 엄청난 분출물이 바닷물을 밀어내며 4.5km 높이의 파도를 형성하고 10분 뒤에는 분출물 일부가 가라앉으며 약 220km 밖 해역의 파고가 1.5km로 낮아지지만 고리 형태로 사방으로 뻗어나가며 쓰나미를 일으킵니다. 1시간 뒤에는 쓰나미가 멕시코만을 벗어나 북대서양까지 퍼지고 4시간 뒤에는 중앙아메리카 해로를 통해 태평양에 진입합니다. 충돌 24시간 뒤에는 쓰나미가 동쪽으로는 태평양 전역, 서쪽으로는 대서양 전역을 거쳐 인도양에서 서로 만나며 48시간 뒤에는 모든 해안에 닿는 것으로 결과가 나왔습니다. 멕시코만 해안의 파고는 100m가 넘는 것으로 분석되었으며 북대서양 연안과 남미 태평양 연안의 파고는 10m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쓰나미는 주로 동쪽과 북동쪽 그리고 남서쪽으로 번져서 북대서양과 남태평양 등에 큰 영향을 줬으며 남대서양과 북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 등지에는 상대적으로 영향이 덜했습니다. 수중 해류 속도는 북대서양과 남태평양에서 초속 20cm를 넘고 그 밖의 해역에서는 초속 20cm에는 못 미치는 것으로 분석되었습니다. 해류 속도가 초속 20cm를 넘으면 미세 알갱이로 된 해저 침전물을 뒤섞어 놓을 정도가 되는데 소행성 충돌 직후인 백악기 말기와 고 제3기 사이 지층 자료도 컴퓨터 시뮬레이션과 일치하는 것으로 확인되었습니다. 코어 시추 등을 통해 확보된 총 120건의 해저 지질 자료를 분석한 결과 북대서양과 남태평양에서는 KPG 지층이 뒤섞이지 않고 온전하게 형성된 것이 드물었지만 남대서양과 북태평양, 인도양 그리고 지중해 등지에서는 온전한 지층이 상대적으로 많았다는 것입니다.
아르빅 교수는 컴퓨터 시뮬레이션을 통해 가장 큰 충격을 받았을 것으로 예상된 해역에서 이와 일치하는 지질학적 기록을 발견했다면서 지질학적 증거가 논문 내용을 분명하게 뒷받침하고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연구팀은 특히 유카탄 반도의 충돌구에서 약 12,000km 떨어진 뉴질랜드 북섬과 남섬의 동부 해안에 노출된 KPG 지층이 뒤섞여 있는 것과 관련하여 지금까지는 지역적 지각 활동의 결과로 여겨져 왔지만 컴퓨터 시뮬레이션에서 쓰나미 경로에 있었던 것으로 나타난 만큼 그 기원을 재검토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한 연구원은 우리는 이 지층이 소행성 충돌 쓰나미의 영향을 기록하고 있다고 생각한다면서 이는 소행성 충돌의 지구적 영향을 확인해주는 가장 확실한 증거일 수 있다고 했습니다. 약 6,600만 년 전 지구에 떨어진 거대 운석 충돌 지점이 실제보다 몇백 킬로미터만 어긋났더라면 공룡이 멸종하지 않고 현재까지 번성했을 가능성이 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일본 도쿠 대학 연구팀은 거대 운석 충돌 때 나온 매연의 양을 슈퍼컴퓨터로 분석하고 당시 배출된 양만큼의 매연이 나올 수 있는 지층을 조사한 결과 이런 결론에 이르렀다고 합니다. 공룡은 2억 2천만 년 전부터 번성했으나 당시 거대 운석 충돌로 땅속에서 방출된 매연과 유사뇽 알갱이가 태양빛을 차단하여 지구가 급격히 차가워지는 바람에 멸종했습니다. 매연은 땅속의 유기물이 연소하여 발생합니다. 도쿠대 가이오 구니오 교수 연구팀은 거대 운석 충돌로 발생한 매연을 기상청 슈퍼컴퓨터를 이용하여 분석한 결과 230에서 2300 테라그램의 매연이 고도 1만 미터 이상의 성층권을 덮으면 지구의 평균 기온이 8에서 11도 내려가 공룡이 멸종하는 것으로 추산했습니다. 이어 이 정도의 매연을 방출할 가능성이 있는 지구상의 지층이 얼마나 있는지 분석한 결과 실제 낙하 지점을 포함하여 지구의 13%에 지나지 않는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나머지 87%의 어딘가에는 직경 10km의 거대 운석이 떨어지더라도 공룡 멸종은 일어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는 셈입니다. 그리고 그랬더라면 공룡은 지금도 번성했을 것으로 추정할 수 있어서 지구의 역사가 바뀌었을 가능성이 있다는 것입니다. 중력파가 발견된 이후 과학계에선 암흑물질을 규명하는 데 중력파를 어떻게 활용할지 연구하고 있습니다. 리사 랜들 미국 하버드대 물리학과 교수는 공룡을 멸종시킨 천체가 지구로 향하게 된 원인을 암흑물질의 존재로 설명합니다. 우주에 있는 물질이 지구의 공룡 멸종에도 영향을 미쳤고 서로 전혀 관계없어 보이지만 사실은 연결되어 있다는 점을 보여준다고 합니다. 암흑물질은 가시광선 같은 전자기파로 관측되지 않는 중력 반응으로만 존재를 알 수 있는 물질입니다. 원자로 구성된 보통 물질보다 우주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5배 이상 크다고 보지만 실체가 뚜렷하게 확인되지는 않았습니다. 랜들 교수가 제시한 가설은 다음과 같습니다. 항성이 밀집한 우리 은하의 원반면은 사실 이중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중 하나는 암흑물질로 구성됩니다. 태양은 은하계를 공전하며 이중 원반을 3,200만 년 주기로 지납니다. 그때 중력이 약하게 작용하는 태양계 끄트머리의 천체들은 암흑물질의 영향으로 궤도를 이탈하여 불안정해집니다. 이들 가운데 하나가 지구와 부딪힌 흔적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브 충돌구입니다. 랜들 교수는 아직 입증되지 않은 시나리오에 불과하지만 3,000만에서 3,500만 년 주기로 지구 생태계를 초토화한 5차례 멸종 사건을 추적하는 한 가지 방법은 된다고 했습니다.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진 초대형 운석이 만든 칙슬루브 충돌구의 형성 과정은 지금까지 명확히 규명되지 않아 왔습니다. 특히 충돌구 한가운데 수백 미터 높이로 형성되어 있는 고리 형태의 언덕인 이른바 피크링은 미스터리로 남아 있었습니다. 독일 함부르크 대학 지질연구소의 울리히 릴러 교수가 이끄는 연구팀은 피크링 해양 시추 등을 통한 암석 증거를 확보하여 이런 베일을 걷어내는 연구 결과를 밝혔습니다. 연구팀은 약 12km 크기의 대형 운석이 충돌했을 때 벌어지는 현상을 컴퓨터 시뮬레이션으로 확인했습니다. 충돌 즉시 깊이 30km, 너비 100km의 초대형 구덩이가 생기고 이어 구덩이 외곽벽이 안쪽으로 무너지면서 중심 부분이 순간적으로 히말라야 산처럼 높아지게 됩니다. 하지만 이마저도 불과 수분 만에 붕괴하면서 피크링이 생성되고 최종적으로는 너비 200km, 깊이 1km의 형태를 띠게 됩니다. 이런 과정은 충격을 받은 암석이 순식간에 힘을 잃고 마찰력 없이 액체처럼 흐르는 액상화 현상이 있을 때만 가능합니다.
연구팀은 칙슬루브 충돌구의 피크닝 암석을 시추하여 이런 액상화 현상의 증거를 찾아냈습니다. 해양지구과학 연구 프로그램인 국제공동해양 시추 사업을 통해 칙슬루브 인근 바다에서 퇴적물을 뚫고 지름 약 30cm로 1.6km를 파고 들어간 결과 파편화된 암석을 발견한 것입니다. 릴러 교수는 우리가 시추를 통해 발견한 것은 파편화된 암석으로 처음에는 밀리미터 크기의 작은 조각으로 으깨어져 액체처럼 움직임으로써 종국에는 충돌구 바닥을 평평하게 만들었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는 칙슬루브뿐만 아니라 달 등에서 볼 수 있는 대형 충돌구의 특징이기도 하다면서 태양계의 대형 충돌구 형성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될 것이라고 덧붙였습니다. 퍼듀 대학의 제이 멜로이 교수는 파편화된 암석이 이를 지속적으로 흔드는 강력한 진동으로 액체처럼 흐르게 된다는 점을 이번 연구를 통해 확실히 알게 되었다면서 이는 산사태나 지진 등에서 대형 암석이 어떻게 액체처럼 흐르게 되는지에 대한 이해를 넓히게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소행성이 멕시코의 거대한 석유 매장지대에 충돌하는 바람에 공룡이 멸종했다는 연구 결과가 제시되었습니다. 거대한 소행성이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충돌하여 그 충격으로 공룡이 멸종했다는 이론은 이전과 다름이 없으나 소행성 충돌 지역이 대규모 석유 매장지였다는 것입니다. 석유 매장지에 떨어지는 바람에 두꺼운 검은 연기가 대기 중으로 확산했으며 그름이 태양을 차단하여 지구 기온을 대폭 냉각시키는 한편 극심한 가뭄을 초래했고 이것이 공룡의 멸종을 초래했다는 것입니다. 일본 기상연구소와 도호쿠 대학 연구진은 소행성 충돌로 지구기온이 섭씨 16도나 낮아지고 강수량도 최고 80%나 감소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연구진은 공룡보다 작은 포유류나 파충류들은 더욱 따뜻한 지하에서 살아남았으나 공룡은 그렇지 못했다면서 각자의 서식지가 그들의 생존 여부를 결정하는 핵심 요인이었다고 지적했습니다. 너비 약 9.6km의 이 소행성은 멕시코 유카탄 반도에 떨어져 약 180km 너비에 지구에서 세 번째로 큰 구덩이를 만들었으며 이때 충격은 2차 대전 당시 일본 히로시마에 투하된 원폭 약 10억 개의 폭발력에 해당한다고 연구진은 밝혔습니다. 그러나 공룡들은 멸종한 반면 악어의 조상과 같은 종이 살아남은 것은 미스터리로 남아있습니다. 이전에는 소행성의 충돌로 황산 증기가 대기 중으로 확산하면서 이것이 태양빛을 반사하여 지구 전역의 암흑을 초래하고 지구 표면의 냉각화와 광범위한 황산비를 초래한 것으로 추정되었습니다. 일본 연구진은 그러나 만약 이런 상황이 발생했다면 공룡은 물론 악어류 및 기타 동물들 역시 멸종했을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이들은 최근 충격 실험과 모델 계산을 통해 응축된 황산 증기가 소행성 충돌 후 오랜 기간 대기 중에 잔존할 수 없음이 드러났다고 밝혔습니다. 지구상 생물 가운데 약 12%만이 소행성 충돌에 따른 혼란 속에서 살아남은 것으로 추정되고 있으나 담수 생물의 경우 90%가 소행성 충돌의 충격을 견뎌낸 것으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공룡이 지구에서 사라진 원인 중 하나로 추정되는 소행성 충돌과 관련하여 그보다 수천만 년 앞서 이미 공룡의 쇠퇴기가 시작되었다는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소행성이 현재 멕시코만 지역에 충돌하면서 수백만 톤 분진이 태양을 가리자 단기간에 지구가 냉각되고 식물이 자생하지 못하는 환경이 되었으며 그 결과로 초식 공룡과 육식 공룡이 차례로 소멸했다는 가설이 있지만 영국 브리스톨대와 레딩대 연구진은 소행성 충돌 한참 전에 이미 공룡이 멸종이라는 운명을 향해 가고 있었다는 연구 결과를 내놓았습니다. 연구진은 공룡의 거대한 가계도를 통해 시대별 공룡 종의 흥망성쇠를 분석했습니다. 그 결과 공룡은 2억 2천만 년 전 트라이아스 후기 기존 종이 멸종하는 속도보다 빠르게 새로운 종이 생겨나는 전성기를 보냈지만 1억 4천만 년 전부터 정체되기 시작했습니다. 결국 9천만 년 전 공룡은 신종 출현 속도가 멸종 속도를 따라잡지 못하는 장기 쇠퇴기에 진입했습니다. 이는 소행성 충돌로부터 2400만 년 앞선 시기입니다. 연구진은 취약해진 공룡이 소행성 충돌이라는 재해 상황을 견뎌내지 못한 것으로 추정했습니다. 공동저자인 크리티 벤디티 교수는 종의 다양성이 부족했고 멸종되는 종이 새로운 종으로 대체되지 못했기에 환경 변화에 더 민감해졌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연구진은 결과적으로 소행성 충돌이 공룡의 운명에 점을 찍었다고 보지만 이미 쇠퇴궤도에 올랐기에 충돌이 없었더라도 결국에는 수백만 년간 빈약한 상태로 지냈거나 한꺼번에 멸종했을 수 있었다고 벤디티 교수는 강조했습니다. 연구 결과에 따르면 티라노사우루스 렉스와 같은 두 발로 걷는 육식동물인 수각류가 1억 2천만 년 전 쇠퇴기로 접어들었고 600만 년이 지나 초식동물인 용각류가 그 뒤를 따랐으며 부리가 있는 초식동물인 조반류가 비슷한 시기에 쇠락했습니다. 다만 연구진은 공룡 멸종에는 지구 기후 변화, 자원을 둘러싼 표이류와의 경쟁, 심지어 표이류가 공룡알을 훔쳐먹는 일까지 등 많은 현상이 복합적으로 작용했을 것이라고 지적했습니다. 벤디티 교수는 공룡의 쇠락은 충돌 전 표이류와 같은 다른 종이 번성할 여지를 남겨둠으로써 지구의 지배적인 동물이라는 자리를 넘겨주게 됐을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소행성 충돌 이후 3천억 톤 이상의 유황이 지구 대기 속으로 들어갔고 이로 인해 지구 전체의 기온이 수년간 빙점 이하로 곤두박질 쳤으며 해수면 온도 역시 수세기 동안 영향을 받았고 수많은 종들이 이런 급격한 변화에서 살아남기 위해 무진 애를 썼음을 알 수 있다고 과학자들은 주장했습니다. 멕시코 걸프만 유카탄 반도의 칙슬루브 분화구를 대상으로 시추 탐사를 진행한 끝에 이런 결과를 얻었습니다. 연구팀은 칙슬루브 분화구 바위 샘플을 채취하여 지구가 엄청난 속도로 진입해온 소행성에 대하여 어떻게 반응했는지에 대해 정밀 조사를 진행했습니다. 연구팀은 소행성이 북동쪽에서부터 날아와 지구 표면에 충돌했다고 말했습니다. 소행성은 유황성분이 들어있는 석고 또는 경석고 등 광물들을 함유하고 있었으며 이산화탄소를 발생시키는 탄산염도 들어있었습니다. 소행성 충돌 후 고속으로 대기 중으로 날아간 유황은 3,200억 톤에 달하며 4,200억 톤의 이산화탄소도 대기 중으로 유입되었다는 것입니다. 이때 유입된 이산화탄소가 오랜 기간 지구온난화에 영향을 미쳤지만 그름 및 먼지와 결합한 유황은 지구의 기온이 급락하는 데 직접적인 영향을 미쳤을 것으로 연구팀은 보고 있습니다. 소행성 충돌로 공룡이 멸종한 뒤 대형 파충류에 억눌려 지내던 포유류에게 기회가 찾아온 것은 널리 알려진 사실입니다. 대멸종의 충격을 딛고 포유류가 종의 다양성을 확보하고 번성을 시작하기까지 수십만 년이 걸린 것으로 알려졌지만 불과 수천만 년 만에 종이 급격히 늘어났다는 새로운 연구 결과가 나왔습니다. 미국 콜로라도 대학 연구팀은 와이오밍주 붉은 사막 내 그레이트 디바이드 유역에 대멸종 직후 형성된 지층에서 발굴된 팔레오세 초기 원시 유재류 화석을 분석한 연구 결과를 통해 이런 주장을 펼쳤습니다. 연구팀은 쥐 크기에 그쳤던 공룡시대 포유류와는 달리 덩치가 집고양이 크기로 훨씬 커진 현대 포유류의 조상격인 세 종의 새로운 화석을 발굴한 결과를 발표했습니다. 이 화석종들은 말이나 코끼리, 소 등과 같은 발굽을 가진 유재류의 조상인 과전류로 미니코누스 제아닌의 코나코돈 헤팅게리, 베오르누스 호네이 등의 학명이 부여되었습니다. 연구진은 원시 유재류 29종의 아래턱뼈와 이빨 화석을 분석하여 해부학적 차이를 비교하고 계통 발생적 기술을 이용하여 어금니 크기나 수직 범람 등이 다른 원시 유재류와 구분되는 새로운 종이라는 점을 확인했습니다. 연구진은 이 포유류가 육식과 채식이 모두 가능한 이빨을 가져서 잡식성이었을 것으로 추정했지만 채식만 했을 가능성도 있다고 했습니다. 아테베리 연구원은 공룡이 멸종한 뒤 포유류가 새로운 먹이와 환경에 접근할 수 있게 되면서 번성하고 이빨 형태도 급격히 다양화하고 덩치도 커졌다면서 대멸종 뒤 상대적으로 짧은 시간 안에 새로운 포유류종이 등장한 데서 볼 수 있듯이 포유류는 이를 기회로 활용했다고 지적했습니다. 그는 특히 이전 연구들은 공룡 멸종 뒤 처음 수십만 년간 북미 서부 내륙에는 포유류의 다양성이 상대적으로 낮았던 것으로 제시해왔지만 그레이트 디바이드 유역에서 새로운 포유류종이 3종이나 발견된 것은 공룡 멸종 뒤 포유류종의 다양성이 급격히 확대됐다는 것을 시사한다고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화석들이 현지에서 발굴된 420여 개의 포유류 화석 중 작은 일부에 불과하다는 점에서 팔레오세 초기의 포유류 다양성에 관해 완전히 파악된 것은 아니며 더 많은 새로운 종이 나올 것으로 기대한다고 했습니다.